다이소는 무적입니다. 매년 끊임없이 성장 중이고 올해 매출은 4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일본의 돈키호테는 경제 불황 속에서 25년 이상 쭉 성장하면서 현재는 거대 소매업체로 군림한 상태죠. 그리고 이 두 브랜드의 공통점은 초저가 매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장의 원조는 어딜까요? 바로 미국의 달러샵입니다. 다양한 품목들을 1달러 이하로 저렴하게 팔아오던 매장이죠. 그럼 얘들이 원조니까 지금은 더 잘 나가고 있겠죠? 충격적인 건 오히려 원조는 전례 없는 위기라는 겁니다. 달러트리와 달러제너럴의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특히 달러트리는 10년 전에 인수했던 회사인 매각을 추진했을 정도죠. 그런데 이건 이상합니다. 보통 경기 불황에는 초저가 매장이 더 잘 나가야 하니까요. 실제로도 한국과 일본에서는 불황의 할인점 사업이 훨씬 더 잘 됐죠. 그렇다면 분명 초저가 매장으로 알려진 미국의 달러샵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불황을 먹고 자라야 할 달러샵이 왜 불황 때문에 위기를 맞았는지, 그리고 다이소와 돈키호테는 되는데 왜 미국 달러샵은 안 되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알려드리죠. 오늘의 수요시장, 무너지는 미국의 달러샵입니다. 미국에서 달러샵이 등장한 건 1950, 60년대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성기는 7, 80년대였죠. 왜냐고요? 이때 오일 쇼크로 물가가 폭등했었거든요. 모두가 싼 물건만 찾았으니까 이때 달러샵만한 곳이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다이소, 일본에서 돈키호테가 성장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달러샵은 불황을 먹고 자란다. 우선 미국에는 다양한 달러샵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건 이 두 기업이었습니다. 달러제너럴과 달러트리죠. 둘 다 전국구였거든요. 다만 전략은 달랐습니다. 달러제너럴은 시골 중심의 저소득층이 타깃이었고 생필품과 식료품 위주로 팔았죠. 반면 달러트리는 도시 외곽 쇼핑몰에 입점해서 중산층 대상으로 파티용품, 계절 상품, 충동 구매템을 팔아왔습니다. 미국은 초대와 파티 문화가 워낙 강해서 이런 수요가 꽤 컸던 거죠. 두 기업은 이렇게 서로 다른 전략으로 달러샵의 전성기를 나란히 이끌었어요. 그런데 2014년 달러샵 업계에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점포수 기준으로 2위 기업이었던 패밀리 달러가 매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달러샵 부문의 1위와 3위를 다투던 달러제너럴과 달러트리가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입찰가도 비슷했어요. 오히려 제너럴 측이 살짝 더 높았죠.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인수에 성공한 건 3위였던 달러트리였습니다. 분명 야심찬 승부였지만 1위 기업이 2위 기업을 인수한다면 미국의 독과점법에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패밀리 달러를 달러트리에게 내주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달러트리는 무슨 생각으로 인수를 진행했던 걸까요? 우선 앞서 말했듯이 달러트리의 매장들은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밀리 달러 매장들은 주로 저소득층을 겨냥한 도심 지역에 위치했죠. 그래서 이 둘이 시너지를 낼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우선 패밀리 달러 매장들은 서로 너무 가까이 있었고 심지어 상태마저 최악이었거든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람을 줄이다 보니까 상품의 진열과 매장 운영이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달러트리가 패밀리 달러보다 작았다는 점이죠. 갑자기 회사 덩치가 2배 이상 불어나니까 통제가 안 되었던 거예요. 달러트리 측에선 매장 수천 개를 리모델링하면서 재정비를 냈지만 해결된 건 없었습니다. 심지어 패밀리 달러의 한 창고에서는 엄청난 양의 쥐가 발견되면서 역대 최대의 벌금을 물기도 했을 정도였죠. 결국 2024년 매장을 1000개나 닫는 초강수를 뒀지만 크게 바뀐 건 없어서 패밀리 달러를 결국 다시 매각해버리게 됩니다. 무리한 인수가 만든 대참사였죠. 그렇다면 패밀리 달러를 인수하지 않았던 달러제너럴은 잘 나갔냐? 딱히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도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달러트리가 자신들의 생필품 시장에 진출하자 달러제너럴은 반대로 파티용품, 인테리어 소품 등에 손을 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독이 되었던 거죠. 하나도 안 풀렸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보통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손님이 몰려야 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손님과 매출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 2022년부터 오른 미국의 식품 물가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달러샵의 주 고객이었던 저소득층은 식품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생필품의 소비를 줄였던 거죠. 결과적으로 달러샵들의 매출이 줄었고요. 하지만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중산층들이 달러샵에 오면서 문제가 해결되긴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이 자리를 다른 대형 유통사들이 파고들었던 거죠. 월마트야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여기는 원래부터가 중산층이 타겟이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이탈을 막으려고 정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나 월마트의 간판 PB 상품은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가격은 싼데 품질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거든요. 중산층 입장에서는 월마트 제품이 이미 싸니까 딱히 달러샵을 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더 위협적인 것은 알디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매장 수는 얼마 안 되지만 달러트리가 있던 쇼핑몰에 입점해서 미국 중산층들의 접근성을 높였죠. 그리고 너무 난잡한 느낌이 드는 달러샵에 반해서 알디는 깔끔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 똑같은 컨셉의 매장이지만 미국인들에게 달러샵은 지저분하지만 알디는 깔끔해서 좋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겁니다. 결국 이건 수십 년 동안 비용 절감을 이유로 달러샵에 사람을 줄이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아무리 비용 절감이 좋아도 매장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수준이 되니까 월마트나 알디를 갔던 거죠. 한마디로 대형 유통사와 신흥 기업들이 달러샵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는 온라인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죠. 온라인 커머스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매장에 손님 한 명 더 오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 사이 월마트는 온라인으로 진화했고 알리, 테무, 쉐인 같은 중국 커머스 기업들까지 치고 들어왔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관세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붙은 높은 관세는 저렴한 해외 상품을 들여와야 하는 달러샵 입장에선 치명적이었어요. 덕분에 현재는 달러샵에 1달러짜리 상품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달러샵에 1달러 상품이 없다면 사람들의 거부감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 달러샵들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그 많던 매장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현실이죠. 예전엔 불황이 기회였는데 지금은 불황이 위기인 거예요. 비용만 줄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완전히 다른 전략이죠. 달러샵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